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누군가는 즐거워하고 있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있어요. 저 같은 일반 개인들도 과거에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챗GPT 활용법이나 뭐 책이나 해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효과를 보려면은 해결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류가 엄청나게 많은 도구들을 만들어 왔는데, 예를 들면 망치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놨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과거로 들어가 봐서 불이나 돌 같은 그런 도구를 보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불을 처음 딱 봤어요. 인류가 처음으로. 가까이 가면 뜨겁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 이거 되게 뜨겁다, 위험하다, 이거 피해야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구를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이제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을 잘 다루는 사람, 이 돌로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한테 먹을 것도 생기고 안전이 보장이 되니까 그 사람을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치 빙산의 일각 밑에 엄청난 큰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연쇄반응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혁명적인 도구가 가진 힘인데, 지금 이 인공지능이 딱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사람과 사람을 디지털로 연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 좀 바뀐 거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쓰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통의 대상이 그냥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 인공지능과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카린 AI라고 하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아마 구독자가 지금 한 200만 명 넘었을 텐데, 자기의 AI를 만들어서 이제 구독자들한테 만나게 해주거든요. 구독자들이 1분에 1달러를 주고서 가상의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되는데, 돈을 내고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한 15,000명의 팬들이 이미 막 몰려들고, 5일 동안에 순수하게 그 크리에이터가 1억을 벌었거든요. 그때 워싱턴 포스트에서 얘기했던 게, 이 상태로 돈을 벌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600억에서 1000억까지도 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정상적으로 따지면 챗봇하고 그냥 말로 얘기를 하는데 돈을 사람들이 낼 생각을 안 했거든요. 상호작용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만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낼 만큼 이제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방식도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챗 GPT라는 표현을 쓰지만, 챗 GPT를 포괄한 조금 더 큰 용어는 생성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생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생성해 주는데, 챗 GPT는 제가 텍스트로 물어보면 텍스트로 대답을 생성해 주는 거죠. 편지도 써주고, 대본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여러 가지들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답변을 해주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고, 텍스트를 넣었더니 사운드를 만들어줘요. 소리를 만들어주고, 음악을 만들어줘요.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그림을 만들어주고, 영상을 만들어줘요. 가상의 인간도 만들어줘요. 디지털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제가 크게 5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들을 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고, 비트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제가 슈퍼개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혁명의 도구가 등장을 했을 때, 당연히 도구를 먼저 써본 사람이 가장 먼저 이제 체감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도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겠죠, 사실은. 보세요.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알파고 때, 그때도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인공지능 뭐 포비아에서 이제 우리의 직업이 뭐 다 사라진다 그래서 막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챗 GPT 지난 다음에 6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더 거세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미국의 작가협회에서는 시위를 막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글을 써주니까 내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책을 막 일주일 안에, 하루 이틀 만에 GPT한테 써달라고 한 다음에 출판까지 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즐거운 사람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사실 희로애락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 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과거에는 바둑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주문을 할 때 사람한테 주문을 했는데 키오스크로 대체가 되잖아요. 이 일이 이게 약간 변형되는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도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서핑하고 있는 영상을 만들어줘. 그러면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도구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저런 도구를 만들면 기존에 영화에 있던 사람들, 영화의 업종에 있던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서 뭐 혹시 뭐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0 아니면 1이 아니라
여태까지 만들어져 있던 정말 그 많은 돈과 인력이 만들어낸 고품질의 영화도 있는데 지금 이 인공지능 도구로 만들어내는 영화는 약간 장르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성격이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일종의 TV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거는 유튜브 때문에 TV라는 매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종의 TV가 만들어진 것처럼 그 도구를 썼더니 영화사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타입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랑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어떻게 보면 장르가 탄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직무별로 아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영화니면 일이다. 꼭 이분법처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도비라는 도구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저 같은 일반 개인들도 과거에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이 색깔을 지금 다른 색으로 표정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 예전에 제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배우거나 아니면은 대가를 드리고서 부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바로바로 인공지능한테 블록을 정해서 이 부분을 옷의 색깔을 바꿔줘라고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만들고 자연으로 해달라면 만들어 주거든요, 전부 다.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벌써 그런 것들이 큰 위협이 됐고 업무의 본연은 달라지진 않지만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되니까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보셔도 챗GPT 활용법이나 뭐 책이나 해서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효과를 보려면은 실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냐면은 챗GPT로 얘기를 해봤는데 얘가 그냥 대답을 잘해주는데 재밌다 에서 보면 대부분 끝나게 되는데 이게 실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마냐의 문제가 돼야지 실제로 이제 피부에 와닿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하거든요.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고객 불만이 접수가 되면은 약간 멘붕이 돼요. 굉장히 성격도 소심한 편이라서 그런 불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막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만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한 번 들어오고 나면 이 친구 고민의 시간이 너무 길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고객 불만이 너무나 이제 부담됐는데 불만 접수를 GPT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받고 거기서 이렇게 표현을 좀 지금 상황에 맞게 표현을 고치고 수정해서 넣었더니 그 짧은 시간에 고객 불만에 대응을 한 거죠, 이제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의미를 깨달았어요.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지라고 보다가 얘가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기도 하나? 그렇게 물어봐도 되고 실제로 마케팅에 특화된 인공지능도 따로 있거든요. 제스퍼라고 하는 마케팅 특화된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짧은 영상도 만들어주고 홍보 자료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하니까 자세가 완전히 돌변을 한 거죠. 그 작은 고객 불만 하나를 딱 대응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지?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제 문제를 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우리 운영하고 있는 뭐를 전 세계에 알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상인간을 만들어서 가상인간한테 홍보 문구를 만들고 언어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는 생각들을 이제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작은 것들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도미노 효과 같은 거거든요. 그냥 생성하면은 그냥 그런저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 목표를 가지고서 작은 문제를 한번 해결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결할 게 또 보여요. 그래서 결국에 엄청나게 큰 블록을 넘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슈퍼개인인 거죠. 질문을 잘 해야 된다. 그냥 질문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정말 잘 해야 돼요. 똑같은 도구인데 대충 던지는 거랑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GPT가 메일 써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GPT가 메일을 써주니까 편지를 한번 누군가한테 보내보세요. 가까운 지인한테. 친구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여러분이 편지 잘 못 보내시잖아요. 한번 부탁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아들에게 부모님께 편지를 써줘. 이렇게 짧게 그냥 끝내고 만드는 거죠. 그거 질문이죠. 그렇죠? 지금 그 편지를 써줄래? 어머님께 아버님께 편지를 써줄래?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잘 써주긴 잘 써줘요. 근데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바로 질문을 바꿨어요.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질문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자녀, 결혼을 했는지의 유무, 아이가 몇 살인지,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평생 이 말은 꼭 해보고 싶었다. 이 말은 꼭 넣어주는 상태에서 편지를 써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고 나서 편지를 이제 쭉 GPT가 써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봤더니 저 뒤편에 계시는 분이 여자분인데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차마 하지 못했던 근데 그걸 얘가 쭉 써내려갔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을 막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참에
이 텍스트를 고치셔서 실제로 한번 편지를 보내보시라 했더니 실제로 그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게 고맙다고 연락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게 그 거대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모든 돌 안에는 조각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조각상을 만드는 거는 이제 조각가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조각을 잘 해야지 그 안에 있는 조각상을 빼오는 것처럼 대충 조각을 하면은 그런 조각상을, 멋진 조각상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다는 게 그냥 질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정확하고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도 수정하고 반복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한 번 던졌다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책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GPT가 책 써주거든요. 그 중에서 거의 한 90%는 표절이래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출판사나 이런 쪽에서 더 이상 뭐 접수 안 한다 이런 말들도 있긴 해요. 생산성이 높긴 하죠. 그렇게 많이 개인들한테 책을 이제 써주게 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빛나는 책은 표절로서 막 많이 만들어내는 책이 아니라 정말 쟤와 나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질문을 하고 멋진 질문을 했을 때 멋진 답변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인정받는 결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구를 잘 연결하시고 이 도구를 쓰는 우리들의 사람들과 연결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목표 중심으로 나가다 보면은 하나둘씩 나의 목표가 이제 쓰러지는 것들, 달성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실행을 하셔야죠. 강의를 듣고서 그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이제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보셔야죠, 이제. 얘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일단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부가적인 질문들도 많이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GPT가 경영 분석도 해주거든요. 경영 분석 중에서 예를 들면 스왓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왓. 뭐 외부 환경 분석도 해주고 강점이냐 약점이냐 위기나 기업을 아이폰에 스왓 분석을 해줘 그러면은 GPT가 스왓이라는 그 분석 프레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런 경영 분석 프레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사람들은 왜 고가의 아이폰을 사는지를 심리학적 이론에 기반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 그러면은 관련된 심리학적 이론을 접붙여서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이런 것들을 더 부가해서 이런 것들을 유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붙여서 하면 얘가 답변해 주겠지. 근데 그 지식을 모르고 유출을 잘 못하면 그 답변을 잘 못 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아이폰은 왜 잘 팔리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아이폰의 수학 분석을 해줘. 그러고 나면은 강점, 약점, 위기, 위협을 분석해 준 다음에 강점에서 또 물어봐요. 왜 이게 강점을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질문이 질문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아이폰의 강점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분석 프레임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유추해 가면서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